공식적인 장면에서 선관위를 데려다 놓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해주면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거다. 선관위에서 계속 이제 입장을 내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저는 이게 선관위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지난 한 7, 8년 동안 할 만큼 했어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정치적 선동이고 거기서 이미 다 검증이 된 거라고요. 45% 되는 국민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황교안,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런 그 겁니다. 사람 때문에 45%가 믿고 있다고요? 그럼 저희가 국민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무시가 아니고요. 무시죠. 안 믿으시다는 그런데 조정훈이 본인이 이제 입장을 그만하시고. 얘기를 해보세요. 손가락 접는 걸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정치적 의미를 먼저 위주로 할 거냐. 어쨌든 정치적 의미를 먼저. 네. 12월 3일 계엄 해제 투표할 때 투표하지 않은 사람 접어. 근데 못 들어왔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네, 못 들어왔죠. 예. 그래요. 군대 방이나 보충력으로 다녀온 사람 접어. 준비 많이 하셨네. 뭐가 땄어요? 현역? 장교로. 장교.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못 받은 사람 접어. 그리고 야, 위험해요 지금. 네. 자, 갑자기 망했는데 조정훈 의원님 외로운 것 같아가지고 당대표 안 해본 사람 접어. 옛날에 저기 신혜전환 당대표. 비슷해진다. 안 되겠다. 자, 아까 얘기한 예고대로 합니다. 하버드 다녀온 사람들 접어. 여행도 안 가봤어요? 안 갔다 왔어. 예. 자, 그럼 이게 두 개 하나. 이거 치열해지네. 그러면 이제 좀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을 띄워주기 위해서 당에서 인재 영입돼 본 사람 접어. 뭐야. 인재 영입? 비대위원도 인재 영입이야? 복장 안 줬어. 죽었어. 저는 안 돼봤어요. 시원하게 또 셀프 디스하면서 이렇게 딱 하네. 이제 끝난 거잖아요. 끝났죠? 네. 자, 자, 이번 정치적인 거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유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접어. 혼자 접어. 아니지. 다시. 안 돼. 접으세요. 낙장불입. 시차가 정리가 안 돼 지금. 말이 길어가지고 불안했어. 낙장불입. 결국 그럼 이렇게 되잖아. 무조건. 그래도 한 번은 하겠습니다. 자, 2010년 이후에 정치 시작한 사람 접어. 네. 어쨌든 내가 바로 접을 수는 없잖아. 마지막에. 서로 훈훈하다. 의정 활동하면서 1년에 비행기 100번도 안 타보는 사람 접어. 자, 이렇게 그럼 말이죠. 오늘 송병호 게임. 오늘 나갑니다, 방송. 바보 되겠네 이거. 요거 쇼츠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바보 조정은 되겠네요. 의원들이 이렇게 어수룩해.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식이 전 세계 관심사고요. 트럼프 취임식 때 만났던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너희 여야가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다.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예, 그리고 제가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의원 중에 한 명이 미국과 너무 가까이 지낸다는 게 탄핵 사유가 맞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얘기냐 봤더니 1차 탄핵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이른바 가치 외교를 하는 이름으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소원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차에는 빠져 있지만요. 이런 거를 미국 조야에서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봤어요. 현직 대통령을 꼭 체포까지 해야 됐냐. 이게 was it necessary? 라는 얘기를 하는데 영어를 오늘 많이 쓰시네. 어려운 영어는 아니잖아요. 좀 더 가볼까요? 하버드 접어. 그래서 약간 동정심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계엄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굳이 체포까지 해야 됐냐. 근데 이건 약간 도발이긴 한데요. 미국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이제 한국 조기 대선에서 물어보면서요. 솔직히 민주당 경계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관계 기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물어보는데 이게 보통 미국에서는 말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내정 간섭 얘기 나올까 봐. 근데 이번엔 되게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희도 뭐 미국 정치인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찾아보면 저희 당의 미국 유학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지를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요즘 40대, 50대 정치인들을 보면 오히려 너무 친미적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다자관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너무 국힘에서 공격하니까 오히려 당내에서도 거리를 두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당도 충분히 170명이니까 그게 약간 다른 게 저도 그래서 얘기해 줄 때 김한규 의원님과 출렁한 분도 있고 뭐 다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이재명 대표 하나를 되게 의심해요. 저는 그건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자 이제 슬슬 조기 대선 모드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니까 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 의원님 도와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조기 대선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 정도는 알지 내가. 한미 관계는 너무 중요해. 저는 이번에 조 의원님 미국 가신 사이에 제가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모시고 야당 의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일본을 갔다 왔어요. 네네. 근데 일본에 이제 가서 이시바 총리랑 또 일본 사람들 보면은요, 저한테 이재명 대표는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되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초유의 관심사인 게 왜냐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하셨던 말씀이 많잖아요. 곧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이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하고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입니다. 근데 최근 한 1, 2주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또 뭐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에 대해 되게 전향적인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혼선이 온 거예요. 한미 한일 관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건 우리가 다음 대선에 이길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시야를 이제 범야권 중에서도 그 민주 진보 쪽에서 시야를 좁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도 아까 처음에 깔았던 게 뭐냐면 민주당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지금 반복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거는 보수의 문제를 보느냐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보느냐 해서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수 쪽의 인사들과는 깊은 교류를 해왔던 게 있는 거고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개인의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 대표 물어보는 거지. 저한테 김부겸 총리와 이낙연 총리 그거는 하나도 분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윤석열 개인 리스크가 심각했던 것처럼 문제는 저는 이재명 개인 리스크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개인 리스크로 이 사태를 분리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그게 정당 문제예요. 개혁신당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트럼프 한 가지만 취임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미래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결국 다 이재명 이거는 중요하니까. 저는 그런 거 여기까지만 같습니다. 얘기 듣고 저희가 마무리. 그 많은 의원들 상원하원 의원들 만나고 외교 전문가들 다 만났는데 몇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첫째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니네 준비해야 된다. 아. 그 얘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북한의 핵을 이제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네, 그런 발언을 네, 했어요. 얘기 나와요. 라고요? him. He liked me. I liked him. We got along very well.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그래서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현실적인 정치가 미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백 개 행정명령을 내려서 미국이 최소한 앞으로 4년 동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나갈 것이다. 트럼프 취임식 보면서 소위 마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가. 이 세 가지 우선주의거든요.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백인 우선주의, 트럼프 우선주의 세 가지예요. 이게 전 세계 경제와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분명하게 이 세 가지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도 한국 정치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 소위 민주주의 바깥에서 법과 질서 바깥에서 인종에 대한 혐오,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혐오, 노동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과거에는 우리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근데 야 트럼프도 저렇게 하잖아 라는 것에 고무받아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사실은 저는 가장 걱정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트럼프 외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통상과 외교와 국방, 안보 정책을 펼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네. 그 대응의 첫 단계는 전화를 받는 것이다. 전화는 윤석열이 안 받는 거지. 보수가 다 같이 안 받은 거야 이번에는. 난 받아. 준비해야 되는데. 자, 그런 말이죠. 이제 사실 이제 국내 이제 정치 현안으로 돌아와서 탄핵 심판이 이제 그 4차 변론기일까지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각자 이렇게 내가 이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보고 있다라는 거 있으면 우리 김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장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한 말씀이 요즘 젊은 장교들은 정치적 견해가 다양해서 이 반민주적이고 불합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그냥 본인이 그냥 다 자백한 거예요. 지금 이 불법 계엄이고 이게 비민주적, 반민주적이고 이 부분을 다 인정해서 저분이 법조인 출신인데 왜 저러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제 본인들은 모르는 자백의 향연이었다. 그래서 갈수록 인용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저는 체포되면은 저럴 거라 생각했어요. 저럴 거라는 게 어떤 얘기죠? 나와서 계속 떠들 거라고. 저도 법야권 의원장 얘기할 때요. 이게 체포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계속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건 체포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지. 하면 떠들 사람이다. 할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할 사람이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본인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논리적으로는 엉터리지만은 예를 들어 나 김용현 불러가지고 대질 좀 하게 해달라. 나 최상목 부총리랑 말이 엇갈리는데 대질 좀 하게 해달라. 이러면 재판부가 안 돼. 이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게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지금 탄핵 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 빌미는 좀 제공이 됐다. 원래 저런 사람이긴 하지만은 앞으로도 저런 장면을 많이 봐야 될 거고 볼 때마다 국민들은 좀 열받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눈에 거슬렸던 게 아마 뽀얀 분장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넥타이였을 겁니다. 그럼 이제 박은정 의원이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국격을 위해서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을 허락했다라고 이제 수인 번호 없는 거 하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넥타이 없이 분장 없이 스타일링 없이 출석하시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원, 국회 요원들 다 되셨잖아요. 당일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내란죄라고 몰아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법리적으로 다툴 생각이 없어요. 다투기 어렵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저 야당끼리긴 한데 좀 이견이 있어서 우리도 야당이야. 야당. 아니, 이제 정치적인 선동만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쭉 보니까 저는 법률적으로 본인들은 이게 탄핵이 기각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탄핵이 되려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어야 되는데 계엄이 좀 규정이 안 맞았어. 하지만 경미해. 이번에 좀 잘못했지만 탄핵은 아니야.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변명을 하는 게 처음엔 저희가 시간만 끌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딱 이거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건 탄핵 사유 아니야 라고 방향을 딱 정하신 것 같다. 지금 우리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소추한 거고 네. 탄핵이 인용될지 말지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탄핵이 인용되면 이게 정의고
탄핵이 기각되면 정의가 부정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민주당도 조국 당도 탄핵이 기각됐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거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따라서 반대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용돼도 받아들여 주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은 안 최선을 받아들일 다해서 겁니다. 분명히. 아니,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시는 그것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엄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이것이 이게 문제죠. 아니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죠. 거짓말하고 아니 저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을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이 일상화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몰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 아닙니다. 세상에 3대 아, 거짓말이 그거야 이재명 있습니다. 대표의 브랜드인데 그걸 어떻게 침범해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죠. 둘 다 청산하자, 둘 다 청산해. 네, 조국 대표님이 거짓말한 거 들통나서 감옥 간 거고 자, 두 분의 브랜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지 마세요. 자, 국가적 법익인 내란죄를 저지른 분과 그거 아직도 법으로 잠시만요, 인정돼 이용되지 잠시만요. 않았어요. 그런 그냥 것과 추정이지. 그럼 이재명 대표도 다 추정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조국 되고 자, 국가적 법익을 해한 사람과 사회적 법익 내진 개인적 법익을 해한 분들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다루는 것 자체가 법률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란 행위에는 목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목적을 부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헌문락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걸 부인하려고 하는데 그 부인을 위해서 내놓는 얘기가 다 말이 안 돼요. 뭐냐면 계엄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왜 창문을 깹니까? 그다음에 포고령 자체가 위헌인데 전공이 48시간 이내 안 돌아오면은 처단한다. 근데 뭐 농담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용현 그 국방부 전 국방부 장관이랑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아니 지금 전공의들이 무슨 뭐 파리 목숨입니까? 처단이 농담이에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사실은 목적성을 부인하려고 하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받아들일지 여부를 조정은 의원께서 윤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호소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저는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안 치열해요. 그러니까는 계엄이 터졌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미 9명 체제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누굴 임명하고 말고 이런 일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임명 안 한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왜 안 중요해요? 자,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여기 지금 원인 제공자인데. 저는 지금 재판관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소위 우리가 진보 성향 또는 이제 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들에 대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굉장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이력이나 아니면은 뭐 과거 판결 이런 걸 다 들춰가지고 그분들에게 엄청 압박을 강하면서 저는 그게 그분들을 타겟으로 한 것일까 아니면 지금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잘 봐. 그거지. 우리가 한번 좌표 찍으면 너희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의심되는 게 최상호 부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한 명 남은 거 사실 8명 채웠으면 9명 채우나만 하고 원래는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그럼 아까 저도 제가 봤을 때 김한규 의원님처럼 기각을 노리고 한 전술이다. 그래서 저는 투트랙인 게 여기서 이상한 법리 논쟁, 김용현 장관이랑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앉아있으면은. 그거는 기각을 노리고. 그리고 선동을 위해서 들고 나오는 거는 부정선거. 부정선거로. 네. 이래가지고 목적을 정당화하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또 이제 뉴스를 이제 뜨겁게 다루는 게 사실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QR코드 뭐 확보해라 이런 얘기들. 그래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는 팩트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합니다.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유명한 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이 혼란을 선관위가 초래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것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그런 분들과 우리 그럼 무제한 토론 한번 하자. 몇백만 조회수 나올 겁니다. 그래요? 제안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쪽에 제가 수괴 같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심지어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 이거 말하는 놈은 다 윤리 보내겠다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 후보가 수괴였지.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인데 전문적으로 토론하시거나 정치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랑 토론해 보니까요. 옛날에 뭐 이상한 소리예요. 뭐 CCTV를 틀어놨는데 투표함을 비추고 있는데 아무 일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지 화면 아니냐. 그러니까 뭐 고양이랑 강아지를 좀 풀어놓으면 안 되겠느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것을 그 CCTV 관내 보관하는 곳 안에 머물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CCTV만 있고 동체가 없다고 하면은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들은 이길 가치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교안 총리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시고 했으니까 이분을 토론해서 뭐 설득하거나 제압하면은 이 논란이 좀 종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아니 근데 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우리는 이제 부정선거 당 입장하고는 이거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접 뭐 당에서도 공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약 한 40 몇 %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답변하세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선거가 치러질 텐데 선거 결과를 마음에 들지 않은 쪽이 부정선거다라고 해버리면 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부정선거에 관련된 청문회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공식적인 장면에서 선관위를 데려다 놓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해주면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거다. 선관위에서 계속 이제 입장을 내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저는 이게 선관위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지난 한 7, 8년 동안 할 만큼 했어요. 100건이 넘는 부정선거 관련된 재판이 있었고요. 아니, 선거 무효소송 120건. 선거 무효소송이 한 120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판판이 다 문제 없다라는 게 드러났고 심지어는 뭐 QR코드 얘기니 무슨 뭐 안 접히는 종이니 뭐 이런 얘기 있죠. 45,000장 다 일일이 법원에서 다 체크해가지고 그런 일 없다라고 하는 것도 판결이 나왔어요. 따라서 이거는 그냥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정치적 선동이고 국민의힘이 자꾸만 그런 장 외에서나 벌어지는 정치적 선동을 민주주의 장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이준석 의원이 이거 토론해보자라는 얘기도 뭐 하나의 의견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토론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하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람을 1대1로 붙여서 토론하는 거는 전파낭비입니다. 전파낭비라니 시청률 되는데 해야지. 지금 썰전 시청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마치 무슨 근거를 가진 입론인 것처럼 대우해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이미 법원과 선관위에서 검증할 만큼 검증했어요. 아니 맞는 얘기긴 해요.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하자 국회에서 검증하자라는 걸 동의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2020년도부터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고 유튜브랑 토론도 하고 했던 게 2020년이고 저는 진압했죠. 예, 그랬던 건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방관하고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 이하의 국민들밖에 안 믿었던 건데 최근에 김민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면서 유명해지는 걸 보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거를 묵인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잘못된 주장을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하니까 그래. 그러면 국회에서 명확하게 이게 허구의 주장이라는 걸 보이자. 이걸 객관적 진실을 밝히자는 건데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검증한 이후에도 이 부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할 약속을 해주셔야 저희가 믿고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겠냐. 국회에서 이제 검증하면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거는 안 될 거예요. 국민의힘이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자기들 먹거리터인데 어떻게 이걸 날려버리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먼저 제안한 거고. 아, 그래요? 예, 그럼 행안위 중심으로. 막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오케이 하니까 좀 당황한 거 같아요. 아니, 조금 약속을 하라니까요. 이제. 네, 그래서 이거는 진행하는 거고. 근데 저는 40 몇 % 되는 국민이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를 믿었던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건 굉장히 무례하다 생각해요.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 이걸 자꾸 불질러가지고 선동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분들 나름대로 유튜브를 보든지 사실을 보든지 얘기를 듣든지 한 거지 한두 명이 선동해서 올라갈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진지전이 돼버린 게 뭐냐면요. 저 제 페이스북에 가서 부정선거 하시는 분이 오면은 뭐 댓글 달면서 무슨 뭐 34대 64에 뭐 또 그 변호사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의 비밀을 뭐 아느냐 뭐 이러고 이게 다 이제 자기들도 반박이 안 되니까 대충 알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적의 워딩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준석 씨 무식하면 공부 좀 하세요라고 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진지전이지. 진지하게 토론하자 그러면은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이 도망갑니다. 다음부터. 그럼 그게 근데- 진지전인데 의원님. 진지가 지금 뭐 여야 진지 의원님 어느 진지에 있습니까? 저는 명확하게 지성과 합리적. 합리적인 진지에 있고 반지성에 맞서 싸우는. 되지. 아니 지금 근데 저는 이상하게 국민의힘이 안 손드면은 이 반지성의 진지가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영 논리로 이쪽 진지냐 저쪽 진지냐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의원님 사법부의 진지전이라고 판단과 하시니까. 사법부의 판단과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그 검증은 오래전에 지났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거 좋아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청문회가 끝났다고 해서 국민의힘이나 선거 부정론자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가지고 갈 청문회를 해서 거예요. 끝까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오면 아니면 그럼 민주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정은 선거 당선 무효해야죠. 부정선거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되신 분들 계세요 여기? 그렇게까지 갈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니 여기서 있죠. 그러면은 헌법 개정에서 선거 무효 선거제도 소송을 바꾸자도 선거 지나고 동의. 나서도 할 수 네. 있게 해야죠. 그렇게 가는 게 근데 맞아요. 제가 보니까 조정은 의원님께서는 지난 역사, 지난 정치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전혀 고려치 않고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검증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 7, 8년간 무슨 일이 있었고 사법부에서 120건이 넘는 선거 저 그거 무효 소송을 알아요. 예, 거기서 이미 그럼에도 다 불구하고 검증이 지금 된 거라고요. 45% 되는 국민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황교안,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런 그런 겁니다. 사람 때문에 45%가 믿고 있다고요? 그럼 저희가 국민들 혹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무시가 아니고요. 무시죠. 안 믿으시다는 그런데 조정은 제작진이 자, 이제 그만하시고 얘기를 해보세요. 될것 같아. 자, 그런 말이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또 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각 당의 어떤 지지율 뭐 이런 것들 나오고 탄핵안 가결 이후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거의 10% 이상의 차이가 났다가 쭉 올라가면서 역전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약간 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제 뭐 분석을 해주신다면?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사실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진보, 중도, 보수가 갑자기 확 바뀌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비상계엄 이후에는 진보 쪽 사람들이 막 분노해갖고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그리고 그 외에 대통령이 체포되니까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또 적극적으로 응했고 네. 좀 이런 과표집들이 양쪽 다 있었다. 정작 예. 중요한 거는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데 그분들은 국민의힘과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대통령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반사적 효과일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민주당의 지지가 조금은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네.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긴 바뀐 것 같아. 민주당 요즘 되게 저번에 이제 뭐 위축됐어요. 과표집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약간 2주 좀 전하고 아주 달라졌네요. 아니, 다시 저희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조정 국면이. 네네네. 저는 최근에 여론조사는 이미 이제 탄핵은 됐고 윤석열 복귀 가능성 없으니까 그냥 대선을 선취해서 대선 여론조사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영이 양쪽이 딱 결집을 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아까 조정훈 의원도 뭐 이렇게 꼬리표처럼 맨 끝에 이재명을 달잖아요. 즉 현재의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로 갔다. 과거에는 윤석열이라는 이 방파제가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방파제가 딱 걷어내지니까 이재명에 대한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대선이 이재명이냐 아니냐 대선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되는 거고 벌써.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헌정을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이냐 아니면 내란과 폭동에 동의하는 세력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헌정 수호 세력과 함께 할 거냐 내란과 폭동 수호 세력과 함께 할 거냐 곧 결정해야 되는 때가 올 거라고 내란과 생각합니다. 폭동 수호 세력이 우리를 아무리 좋아한다는데 우리는 헌정 수호로 갈 겁니다. 자, 헌정 수호 세력으로 간다면 내란 폭동을 찬성하는 세력 대 헌정 수호 세력의 구도에서 헌정 수호 세력이 연합군, 우주 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 분석은 좀 김한규 의원님이 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대해서는 두 분이 잘하셨다 보고요. 다만 이것의 파급 효과를 우리가 봐야 돼요. 네. 범야권에서는 탄핵을 일찍 확신하니까 조금 일찍 룰 협상을 할 거예요. 대선 후보 경선. 그런데 국민의힘은 땅 하면은 그 시점부터 탄핵 난 다음 날부터 이제 룰 어떻게 할까 협상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 전에 하는 거는. 네. 그럼 룰 협상해야 되면은 짜장면 아니면 짬뽕 비슷하게 당신 민심 비율 갖고 할 거예요. 국민의힘은. 당심 아닌 민심 몇 프로로 버무리느냐거든요.
근데 이 꼴이 나면요. 그러니까 민심 때문에 근데 민심에 막 엄청나게 많은 결집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들쭉날쭉하는 게 되면요. 민심에 평소 유리하다고 했던 주자들이 확신을 못해요. 원래 국민의힘 경선은 제가 봤을 때는요. 당심이 많으면 홍준표, 민심이 많으면 오세훈이 유리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사람들이 판을 짰는데 민심이 많아지면 이거 김문수가 유리해지네 이래버리면은 룰 미팅이 완전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덩어리 집단들,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집단 이런 쪽에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어라. 이야, 이거는 벌써 20년 전이야. 국민의힘은 지금 이걸 기획하는 게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급한 마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 저지하겠다고 이 판을 벌였지만은 경선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전략기획위원장이 지금 고민 중이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지금 당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다들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계엄이 터지고 30일, 40일 만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반등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예요. 국민의힘. 예. 계엄 이후에 지지율이 계엄 전보다 더 올라갔다. 왜일까? 그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계엄을 할 만했구나. 두 번째는 계엄 이후에 관리를 정말 못했구나. 이거 아닙니까? 아주 단순한 팩트가. 뭐 과포집을 했든 뭐를 했든 과포집을 당하는 것도 의지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지지의 표시거든요. 뭐 부정선거 여론 등등으로 이제 저희들의 지지율 올라가는 것을 이제 애써 디스카운트하고 계신데 그렇게 할 건 아니다. 한 사람씩 지목해서 지목 토크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조 의원님 하실래요? 예, 저는 김한규 의원에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뉴스에서 듣기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본인 사건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공직선거법이 위헌 아니냐 뭐 이거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공직선거법 재판받은 사람 중에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위헌 제청을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게 이 저희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 또 꼼수 부린다. 이 시간 싸움하는데 이 대선 나가려고 재판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동의하시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형사 피의자의 권리예요. 그냥 헌법과 깔끔하게 법률이 재판 받으시면 안 돼요, 그냥? 피의자 입장에서 무죄 주장하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는 게 맞죠. 법원에서 불합리한 주장이다라고 하면 기각하면 전혀 상관없이 재판 진행되면 되고요. 저는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그냥 법원이나 헌재의 결정은 군말 없이 따르자. 근데 왜 1심 할 때는 안 하셨어요? 아니 1심에서 무죄 받을 줄 알아서 그랬겠죠. 오늘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신청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신청은 안 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건 바로 잡고 가야 돼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사실관계니까.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이르면 오는 3월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의원님 하시죠. 아 예. 저는 조정훈 의원님한테 좀 궁금한 게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부상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실 탄핵 반대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보수 지층 전반이나 아니면은 당심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분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게 되면은 탄핵 반대의 자산을 가진 분을 대선 후보로 하고 이렇게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 전략이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선이? 저는 지금 여론조사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김문수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김문수든 오든 김문수 아무것도 아니다. 오세훈 시장님이든 홍준표 뭐 시장님이든 기타 등등 네네네. 아무 의미 없다. 왜냐하면 저희 진영에서 지금 대선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은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탄핵 끝까지 가보자라는 분들이 많아요. 결과를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보수 진영 또는 중도 보수는 탄핵 결과 한번 지켜보자 이겁니다. 근데 그 다음 뭐 1대1 이거는 민주당 싫어서 아마 누구한테 할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많다고 보고요. 이 여론조사를 우리가 뭐 전략을 짜는 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렇게. 예. 자, 우리 신 의원님. 네, 저희들은 그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 대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번 선거를 해야 된다. 그게 맞다. 123 내란과 119 폭동에 옹호하는 세력들이 저희들 그 대연합군 반대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세력의 123 계엄 내란과 119 폭동에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광훈 씨예요. 선거 부정론에도 그 핵심에 서 있고 뭐 무슨 뭐 구치소 가서 대통령을 모셔 나오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발언도 스스럼 없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정훈 의원에게 묻습니다. 조정훈에게 전광훈이란?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저희 당이 아니셔요. 그리고 실은 한 가지 에피소드를 공개하면 토요일 날 뉴욕에서 오셨고 저는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같이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출국장이 똑같은 거예요. B 출국장으로 나갈 계획이었는데 A 출국장으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얽히고 싶지 않아서. 경찰은 전 씨가 직접 내란 선동을 유발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